자, 그다음에 노인성 자반증, 세나일 풀푸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노인들, 어르신들도 이렇게 자반이 잘 생기는데 이게 왜 생기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모든 우리 몸의 어떤 조직이나 신체 기능이 조금 약해져요. 피부에서도 지지 조직, 콜라겐, 결체 조직, 뭐 커넥티브 티슈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거든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우리가 어떤 미용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요즘에 콜라겐 부스터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뭐 주벨룩이라든가 리투오라든가 저도 주벨룩 리투오 치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런 치료들이 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지지 조직, 커넥티브 티슈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이 지지 조직이 약해져요. 우리 얼굴 피부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팔이나 이런 데 피부도 약해지고 또 우리가 결국 혈관을 둘러싸는 혈관은 굉장히 단단한 이 결체 조직, 지지 조직이 둘러싸고 있어요. 혈관이 터지지 않게 우리 혈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몸에서. 혈관을 보호하는 지지 조직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약해져요.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작은 외상이나 뭐 살짝 다치거나 살짝 부딪히거나 그래도 막 멍이 들고 다치는 거예요. 혹은 특별히 그렇게 다치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도 그냥 주변 결체 조직이 약해져서 혈관에서 피가 스멀스멀 이렇게 조금씩 새는 겁니다. 적혈구가 스멀스멀 새 가지고 좀 멍드는 것처럼. 주로 이렇게 팔에 전완부나 손등 쪽에도 잘 생기지만 다리 쪽에도 굉장히 잘 생겨요. 네, 어떤 응고 이상, 실제로 이런 경우에 혈액 성분에 이상이 생기는 혈액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응고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응고 이상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응고 이상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혈관 주위의 결합 조직 약화가 쉽게 얘기하면 노화가 본질이기 때문에 이 어떤 악성으로 가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있다가 그냥 괜찮아지는 그런 양성 경과를 보입니다. 어떤 임상적인 특징으로 선명한 암적색 자반 이거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경과되면 황갈색으로 점점 변화해요. 주로 전완의 신측부, 그러니까 정강이 쪽에 잘 생깁니다. 하지 중에서도 다른 데보다 정강이 우리가 피부가 얇고 뼈 있는 데 있죠? 그쪽에 잘 생기게 돼요. 그 자외선 노출이 많은 부위에 또 더 잘 생겨요. 그래서 이런 노인성 자반증은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도시 노인들보다 시골에서 농사일 하시고 어떤 밭일 하시고 그러시는 시골 어르신들한테 잘 생기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제 레지던트를 하고 하던 뭐 한 20-30년 전만 해도 시골에 있는 예를 들어 강원도에 있는 병원이나 이런 데 뭐 파견을 가서 제가 거기 어르신들 진료를 해 보면 정말 팔다리가 다 멍이 들어 있으세요. 그때는 이 팔다리를 다 내놓고 어르신들이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시골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이런 자외선 차단에 대해서는 아주 개념이 확실하신 것 같아 가지고 다 팔토시 하시고 팔다리 다 가리고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골 어르신들도 이런 노인성 자반증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광 노출,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적절한 자외선은 비타민 D를 만들고 필요하지만 과도한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있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이런 지지 조직, 결체 조직을 흐물흐물흐물 늙게 만들고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과도한 광 노출이 있으면 이 노화가 진행이 잘 되고 노화가 진행이 잘 되면 이런 자반증도 잘 생깁니다. 대부분 외상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가 뻘겋게 이렇게 자반증으로 오시면 어디 부딪히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쪽 많이 긁으셨어요? 여쭤보면 아이 나는 그런 적이 전혀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경미하게 다친 경우가 많긴 한데 대부분 기억을 못 하세요. 어떤 통증이나 뭐 이런 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개선은 되지만 재발을 합니다. 주로 노인층에 잘 생기고 요런 거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생기는 자반증 아마 뭐 연세가 좀 이제 한 70대 이상 되신 부모님들 모시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이 이제 연세가 한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서 나도 이런 거 잘 생기는데 이런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이렇게 뻘겋게 팔이나 다리에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약간 거무투투해지다가 사라지고 보면은 이제 이런 자반증 있는 분들의 피부 자체를 보면 피부가 보세요. 약간 이렇게 종이장 같이 이렇게 약간 뭔가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게 종이장 같이 얇아 보이고 그렇죠. 이렇게 이런 분들 피부를 만져보면 피부가 두껍게 잡히는 게 아니라 종이장처럼 얇게 잡히세요. 다 약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피부가 약해지고 피부 노화가 되면서 이런 병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원인은 노화죠, 노화. 그중에서도 광노화가 많이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 꼭 노화가 아니어도 젊은 사람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게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했을 때 혹은 어떤 특정 부위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막 한 두세 달 이상 계속 오래 발랐을 때 그 부위에 혈관벽이 약해지고 이런 자반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진단은 우리가 뭐 역시 피부과 의사들 보면 아는데 다만 이런 자반증이 너무 여러 군데 노인성 자반증이 이분이 연세도 많고 노인성 자반증인데 너무 여러 군데 나타나 있다. 그럴 때는
이분의 어떤 혈액 응고인자, 플레이틀릿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PT를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든지 뭐 프로스로민 같은 거를 체크를 해본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사가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응고 이상을 좀 배제해야 되고 만약에 이분이 단순히 나이가 들고 결합 조직이 약해 생긴 게 아니고 진짜 응고 이상 질환이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 어르신들이 그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항응고제, 혈액을 묽게 하는 약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좀 잘 생길 수가 있고 오메가3 같은 거 많이 드시는 분들도 이게 조금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간별 진단을 해야 되는데 간별 진단 중에서 노인 학대를 반드시 고려하라고 그래요. 이게 외상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여러 군데 몸에 나타나는 분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팔다리 외에 다른 부위도 막 이런 게 나타나고 그럴 때는 이분이 혹시 집에서 뭐 학대를 당하거나 노인이 조금 뭔가 괴롭힘을 당하시는 분이 아닌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서 만약에 심각하게 이런 현상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경찰 신고까지도 병원에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일반적으로 특이 치료 없어요. 외상 예방의 핵심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야겠죠.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연세 드실수록 보습제 많이 바르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교육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한 30, 40대 정도까지만 해도 보습제를 바르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신데 그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부터 보습제를 바르는 게 잘 습관이 안 돼가지고 연세가 드시고 굉장히 가렵고 피부가 건조한데도 보습제 안 바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보습제만 잘 바르셔도요, 우리 그 결합 조직, 그 콜라겐 엘라스틴의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저는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사실 저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이거든요. 제가 50대 중반 나이인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피부가 좋아요? 원장님은 뭐 따로 본인 얼굴에 뭘 하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보톡스는 맞아요. 주름을 많이 짓게 하는 부위에 보톡스를 맞거든요. 근데 보톡스를 맞는 거 이외에 제가 사실 하고 있는 뭐 레이저나 그런 건 없어요. 정기적으로. 근데 제가 진짜 열심히 하는 건 저는 보습제는요. 20살 때부터 정말 열심히 발랐고요. 대략 한 이만한 통 정도 크기의 이만한 제 손바닥 정도 큰 통이 물통이긴 한데 이 정도 크기의 보습제가 있다. 이 정도 크기의 보습제를 대략 한 3주에서 한 달 안에 다 씁니다. 간혹 환자분들 이 정도의 보습제를 처방을 해주면 1년 내내 이거 하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효과 없어요. 이 정도 크기의 보습제면요. 얼굴에만 바르시면 3주 내지 4주에 다 쓰셔야 되고요. 이걸 몸에도 같이 바른다. 2주 안에 다 쓰셔야 돼요. 그 정도 양을 발라야 보습제 효과를 냅니다. 국소 레티노이드를 바르는 것도 국소 레티노이드 그 레티놀 계통의 크림이나 그런 거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피부가 두꺼워지고 결체 조직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역시 앞에 얘기했던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영양제 비타민 C나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양성경과이기 때문에 전신질환이 아니고 양성경과라서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건 큰 치료가 필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노화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체성 피부염, 우렬성 피부염이라고 부르는 거 있어요. 스테시스 더마타이티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역시 혈관 때문에 만성 정맥 부전으로 인해서 하지 특히 이 우리가 복숭아뼈 안쪽 있죠. 복숭아뼈 안쪽이 점점 부어요. 그 내측 복사뼈 주변에 발생하는 습진성 피부염이에요. 이거는 좀 가렵기도 합니다. 습진 같은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리포더마토스클레로시스라고 해서 그 자리가 좀 딱딱해지고 막 나무 껍질 같이 변해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궤양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아주 만성 진행성 질환인데 나타나는 특징이 주로 이 안쪽 복숭아뼈, 내측 복사뼈 주위에서 처음에 뻘개지고 가렵고 뭔가 각질이 생기고 이게 가장 흔한 초기 양상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 색깔이 거무퇴퇴해집니다. 헤모시데린이 침착해요. 우리가 혈관에서 적혈구가 유출되면 나중에 결국 헤모시데린이 침착된다고 제가 말했었죠. 하지 정맥류를 동반할 수 있어요. 정맥 순환이 안 좋아요. 아래쪽에 자꾸 피가 뭉치고 뭔가 정맥이 잘 안 돌아요. 그러니까 하지 정맥류가 생기면서 다리 부종도 생길 수가 있고 피부가 좀 딱딱해지고 나무 껍질처럼 변하고 만성화되면은 정맥성 궤양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버님들 우리 한 40대, 50대 뭐 한 30대에도 나타나는 대개 한 40, 50대 정도 되시는 남자분들 자기 다리 이렇게 된 분들 꽤 있을 거예요. 특히 비만하신 분들. 비만하고 평소에 운동 잘 안 하시고 살이 찌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다리에 뭔가 다리가 이게 보세요. 이게 보면 누르면 이게 쑥 튀어나오지 않고 눌려 있죠. 이렇게 다리가 좀 부종이 생기고요. 피부가 거무퇴퇴하고 뭔가 막 습진이 있고 좀 가려울 것 같아요. 이 각질도 막 일어나 있고 그죠? 붓고 각질도 일어나 있고 거무퇴퇴하고 보면은 꼭
피부가 나무 껍데기 같아요. 정상적인 피부 같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아래쪽에 피가 몰려서 생기는 우렬성 피부염, 정체 피부염이라고 불리는 스타시스 더버타이티스의 특징입니다. 원인으로는 만성 정맥 부전, 하지 정맥류 이런 것들이고 비만, 여성분들 중에 이제 임신하신 분들도 이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혹은 고령, 오래 서 있는 직업, 그러니까 뭔가 아래로 피가 쏠리는 직업. 그래서 이렇게 뭔가 오래 서 있고 내가 좀 비만하고 다리가 약하고 이런 분들은 하여튼 쉬실 때는 다리를 올리고 누워 계셔야 돼요. 다리에 피가 고이지 않게. 다리에다가 베개를 좀 놓고 심장보다 다리를 높게 올리고 계시는 게 이런 피부병을 어떤 좀 예방하는데 혹은 치료하는 데도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심부정맥혈전증, 이게 갑자기 나 그냥 멀쩡하고 괜찮았는데 이 심부정맥에 어떤 혈전이 있다가 이게 날아가서 정맥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혈전이. 그럼 우리가 피가 아래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혈전이 막고 있으니까 피가 못 올라가니까 아래에 고여버리는 거예요. 정체성 피부염, 우렬성 피부염은 시간을 많이 두고 천천히 만성적으로 생기는데 갑자기 이렇게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을 때는 며칠 안에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혈전증이 있지 않나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역시 척 보면 압니다. 척 보고 만져보면 압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거고, 어떤 진단이 좀 애매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혈전증이 의심될 때는 저 초음파를 보거나 아니면은 그 혈전증을 나타내는 그 사인에 대한 혈액 검사 같은 걸 해보는 게 필요할 수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봉화지겸 같은 거랑도 감별을 해봐야 되는데 봉화지겸은 굉장히 아프죠. 근데 우렬성 피부염은 붓고 그렇게 하는데 막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고 가려워요. 치료는 압박 치료. 자, 압박붕대라든가 혹은 압박 스타킹 같은 걸 좀 신어서 아래쪽에 피가 고이지 않게 해주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지를 다리를 올리고 누워 있고 국소적으로 가려운 부위에는 급성의 스테로이드를 바른다든가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타크롤리무스 같은 그런 약을 또 바를 수가 있고, 만약에 정맥류가 있는 분들 같으면 정맥류 치료가 있어야죠. 대개는 압박 치료를 잘하면 예후가 크게 개선되는데 이런 그 우렬성 피부염 정맥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맥 순환이 잘 되려면은 정강이 쪽에 근육이 튼튼해지면 정맥이 약하고 나이가 들어도 근육이 피를 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리 운동, 하체 운동, 특히 정강이 운동, 종아리 운동이 나이가 들수록 정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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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이렇게 자꾸 발목을 들어서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주는 운동을 조금 자주 해주시면 이런 병으로부터 그래도 조금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만하신 분들한테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성 피부염이 잘 생기는 분들은 조금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건성습진. 이건 너무너무 흔하죠. 피부 건조로 인해서 각질층 장벽 기능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습진이에요. 주로 하지 정강이에 제일 잘 나타나고 이렇게 피부가 갈라지듯이 보이고, 어르신들 겨울철 가려움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건성습진입니다. 정강이,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저 단단한 부위 있죠? 다리 아래쪽 단단한 부위, 정강이의 건조함이나 미세 인설, 균열 같은 게 나타나고요. 굉장히 가려워요. 특히 언제 가렵냐? 저녁 시간과 목욕 직후, 이때가 제일 가려워요. 목욕할 때 내가 시원하게 목욕하고 물에 들어가서 막 지지고 막 때도 밀고 하면 시원한데 나오면 가려워. 막 각질이 나고. 그럼 이게 지저분해 보이니까 또 목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제일 안 좋은 건성습진을 악화시키는 습관이거든요. 긁어서 생기는 자극성 변화가 생기고 나중에 2차 감염이 되면 다른 문제로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 겨울철, 습도가 낮을 때 이때가 건성습진이 잘 생깁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겪으실 거예요. 겨울철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면은 막 뭔가 어떤 부위가 맨들맨들하게 되면서 막 뻘겋게 막 갈라지듯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굉장히 가렵고 그 부위 자꾸 만지게 되고 피부가 건조해서 그래요. 원인은 노화.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의 피지선 기능이 떨어지고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습도가 낮거나 과한 목욕, 강한 비누. 이게 가려우면 가려울수록 건드리지를 않아야 되는데, 가려우면 이게 마치 내가 잘 안 씻어서 그래, 때가 껴서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위생관념이 철저하고 깨끗하게 몸을 씻는 그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우리나라 사람 혹은 우리나라 환경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처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클린, 슈퍼 클린,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 진짜 잘 씻고 잘 청소하고 그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제는 너무 씻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안 씻어서 혹은 여러분들 때 때문에 몸에 문제가 가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분들, 여러분들 정말 대부분 다 너무 깨끗하시고요. 위생관리 되게 잘하고 계세요. 오히려 너무 그게 과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신부전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또 이런 건성습진 잘 생기고요. 이뇨제 혹은 영양결 피부 있을 때 우리가 너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영양이 너무 마르고 피하 지방이 너무 없는 분들 피부 잘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붙이자면 고지혈증 때문에 약 드시는 분들 지방질을 떨어뜨리는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건성습진이 조금 잘 생깁니다. 건성습진이 생기는 이유는 주로는 이제 각질층의 손상 때문에 그래요. 각질층이 손상되고 각질층이 그 피부 배리어가 손상되니까 거기로 자극 물질이나 알레르기 물질들이 더 잘 침투하게 돼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막 가려움증이 생기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진행이 됩니다. 이 치료는 보습제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제가 계속 보습제 말씀드리죠. 보습제. 저 보습제 쓰는데도 이래요. 왜 보습제 쓰는데도 그러냐면요. 보습제의 종류가 적절하지 않거나 양이 부족해서예요. 보습제 중에서도 여러분들 그냥 향이 있는 뭐 TV에서 선전하죠. 뭐 남자 뭐 크림 뭐 혹은 뭐 향이 좋은 뭐 여자 크림 뭐 향이 좋은 크림 다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향 성분이 들어있는 우리가 몸에 바르는 크림의 경우에는 그 향 성분 자체가 각질층이 망가진 그 부분으로 침투하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염증 반응이나 소양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건성습진이 있을 때 사용하는 보습제는 피부과에서 처방받으셔서 쓰세요. 피부과에서 처방받는 보습제는 세라마이드를 대개 함유하고 있고요. 혹은 연세가 많이 드시고 가려움증이 심한 분들은 피부 장벽 중에서 콜레스테롤 성분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고지혈증 약 특히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콜레스테롤 성분이 보충되어 있는 보습제를 바르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바르실 때 양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정도 예를 들어서 이게 아마 한 300cc 정도 되는 그런 물인 것 같은데요. 요런 300cc 정도의 크기의 보습제면은요. 여러분들 몸에 바르면 요 정도 크기 2주 안에 다 쓰셔야 되고요. 큰 거 한 800cc나 1000cc짜리 보습제 쓰시는 분들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안에 한 통 다 바르셔야 돼요. 한 달이 지났는데 보습제가 많이 남았어요. 반도 못 썼어요. 제대로 안 바르신 거예요. 그럼 치료가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목욕을 하실 때 너무 뜨거운 물이나 너무 차가운 물, 자극적인 물 쓰지 마시고요. 미지근한 물.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에 지지면은 되게 시원하거든요. 이런 그 건성습진이 있을 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지지고 막 이게 등을 막 그 목욕탕 벽에 문지르고 떼수건 문지르면 되게 시원하잖아요. 어르신들 그렇죠. 제가 목욕탕 가면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신 어르신들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게 본인의 병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일입니다. 국소 스테로이드를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습제를 바르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환경이 중요해요. 아무리 보습제를 바르고 약을 먹고 해도 나는 이게 가려움증이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가습기 틀어 놓으세요, 집에. 제가 머물고 있는 환경이 너무 건조하면 그 위에 아무리 크림을 잘 바르고 약을 써도 해결이 안 돼요. 가습기 트는 게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보습제 잘 바르고 가습기 틀고 피부에 너무 자극되는 막 뜨거운 물에 지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요런 것만 잘 하셔도 건성습진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병입니다. 다음에 결절 홍반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부터는 좀 아픈 병이에요. 얘는 아파요. 결절 홍반은. 그래서 피부 피하 지방층에 생기는 지방염이고요. 주로 정강이 앞면에 아픈 결절이 생깁니다. 만지면은 막 이게 그냥 약간 따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아파요. 발열이나 관절통, 권태감 같은 전신 증상도 동반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대부분은 자연 소실합니다. 요런 식으로 생겨요. 이게 남자보다 여성에서 좀 더 잘 생기거든요. 약간 젊은 여성들에서 잘 생깁니다. 이렇게 부분 뻘겋게 나타나는데 약간 부으면서 이게 갑자기 나타나는데 되게 아파요, 다리가. 어떤 감염, 이것도 그 상기도 감염 같은 게 생기고 나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혹은 결핵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배쳇이라는 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흔하거든요. 이 배쳇이라는 병이 있는 분들에서 잘 생깁니다. 약물 중에서는 여성들 오럴 콘트라셉티브 필 그러니까 그 피임약 드시는 분한테서 이게 좀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은 이제 임신 자체가 이거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대개는 어떤 이런 우리가 알 수 있는 원인이 있는 경우보다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어떤 면역 반응에서 생기는 거고 뭐 역시 진단은 피부과 의사들이 보고 만져보면은 대부분 뭐 딱 알고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이분이 다른 원인 질환이 의심이 될 때, 결핵이나 이런 게 의심될 때는 거기에 대한 혈액 검사나 다른 원인 검사가 조금 필요하긴 하죠. 다른 여러 가지 혈관과 관계되어 있는 질환들하고 감별을 해야 되는데 뭐 경험 많은 피부과 전문이라면 충분히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원인 질환. 만약에 이분이 원인 질환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원인 질환을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역시 뭔가 다리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하지거상 다리를 올리고 있으라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어디 부딪히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옷이나 이런 거 혹은 어디
그 의자 같은 데 부딪히지 않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부딪히면 되게 아파요. 통증을 줄이는 엔세이드, 뭐 타이레놀이나 이런 약들을 얘기하는 거죠. 소염제를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포타슘 아이오다이드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건 우리나라에는 없는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진통제 소염제 먹는 거고 만약에 이분이 감염 원인이 없다라 그러면 전신 스테로이드를 쓰는데 사실 대부분은 감염이나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아픈 분들이 오시면 전신 스테로이드를 좀 쓰면서 이런 소염제를 쓰면서 이렇게 같이 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약을 쓰면 또 금방 좋아집니다. 통증은 금방 사라져요. 물론 통증은 사라지지만 이런 뻘겋게 됐던 다리는 나중에 이렇게 색소 침착을 남기면서 이 색소 침착이 없어지는 데는 몇 개월 걸립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제가 준비한 질환인데 무좀에 의해서 생기는 봉화지겸.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봉화지겸 발 똥똥 붓고 엄청 괴로운 거. 이게 엄청 아프잖아요. 족부백선, 그러니까 무좀 때문에 이게 피부 장벽 손상을 통해서 세균이 침입해서 발생하는 봉화지겸이에요. 물론 이 봉화지겸이라는 게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땀이 막 찬 그 군화를 오래 신고 있으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또 그 세균이 들어와서 생기기도 하고요. 혹은 어디 찔리거나 다치거나 발톱 소재할 때 발톱 옆에 있는 거스러미 같은 거 깎아내고 막 발톱 너무 깊게 깎다가 봉화지겸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는 무좀에 의해서 생기는 봉화지겸이에요. 이게 무좀이 있는 분들 중에 다리가 아파서 병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원래 무좀은 별로 아프진 않아요. 가려워서 문제지. 주로 한쪽 다리에 급격한 홍반이나 부종, 발열, 압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분들 잘 보면 발가락 사이에 무좀 병변이 있어요. 이렇게 발이 띵띵 붓고 아프고 막 이거 건드리면 되게 아파요.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고 누르면은 막 이게 소리 지를 정도로 아프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발바닥이나 발가락 사이를 벌려보면 이렇게 무좀 병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무좀이 있는 이 피부, 손상된 피부 쪽으로 균이 침투하면서 생기는 바로 이 봉화지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좀에 의한 발가락 사이 침연이나 균열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균열된 부위로 스타필로코커스나 스트랩토코커스 같은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 역시 진단은 피부과 의사들 딱 보면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거고요. 감별 진단, 여러 가지를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양상이랑 조금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감별 자체가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치료는 항생제를 써야 돼요. 항생제를 쓰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봉화지겸, 다치거나 뭐 땀에 의해서 짓물러서 생긴 봉화지겸이나 그런 것들 다 항생제는 쓰는데 특히 이때는 무좀약을 반드시 같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봉화지겸이 줄어든 후에도 항생제는 중단하겠지만 무좀 치료는 좀 더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재발할 수 있거든요. 무좀 때문에. 그래서 그 터비나핀이나 이트로코나졸 같은 무좀약, 경구용 무좀약을 좀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고요. 역시 다리의 병변은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다리를 들고 있으라고 그랬죠? 다리 들고 다리 어디 올리고 누워 있는 게 하여튼 다리가 붓고 뭔가 다리가 아프고 병변이 생기면 이게 기본이에요. 다리를 올려야 돼요. 이때도. 그리고 발의 위생 관리 당연히 잘 하셔야겠죠. 항생제 쓰면 좀 금방 좋아져요. 항생제 소염제 쓰면 잘 좋아지는데 다만 무좀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은 또 금방 재발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게 자주 반복적으로 재발을 하게 되면 정맥 순환이 안 좋아지고 림프 부종이 안 좋아져서 나중에는 이 봉화지겸은 없어졌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정체성 피부염 같은 이런 게 다리에 항상 부종이고 아래가 거무튀튀해지는 이런 게 생겨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봉화지겸이 무좀에 의한 봉화지겸이 있을 때는 봉화지겸이 어느 정도 좋아졌으니까 나 이제 안 아프고 좀 좋아졌는데 이제 끝 그러고 병원을 안 오시면 안 되고요. 안 아프고 괜찮아도 병원에 계속 오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무좀약을 처방받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하시고 특히 그 이후에 발을 좀 깨끗이 잘 씻으시고 발 관리하셔야 되는데 무좀 있는 분들한테 발 관리. 자, 첫 번째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바로 발 씻으셔야 돼요. 세족 잘 하시고 두 번째 신발 신을 때 양말을 꼭 신으세요. 양말을 신어서 양말 그 땀을 잘 흡수하게 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렇게 양말 신고 신발을 신은 다음에 이 신발을 매일 똑같은 거 신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3켤레 정도 계속 바꿔 신으세요.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 같으면 중간에 양말을 좀 바꿔 신으셔야 되고 발을 씻을 때도 요즘에는 여러 가지 푸샴푸 약간 그 항균 기능이 있고 또 발을 부드럽게 하는 푸샴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푸샴푸를 이용해서 발을 씻으시고 이렇게 발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이런 병변 잘 생기는 것도 덜해질 수 있고 뭐 또 우리가 예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내용도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이런 질환에 대한 정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제가 어떤 그 여러분들의 어떤 노화 치료 그리고 탈모에 대한 치료 그러면서 또
중간중간 적절히 이런 어떤 피부과 전문의로서 피부 질환에 대한 전문의의 어떤 피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런 치료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간혹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